오늘도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자, 주말 동안 뭐 잘 보내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전국 곳곳에 오물 풍선이 발견됐는데 모두 700개가 넘는다고서요. 네, 맞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발견된 오물 풍선은 모두 720여 개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첫 살포 이후 사흘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상공으로 띄웠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동안 살포했던 260여 개와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의 규모가 지난 주말 동안 살포가 됐는데요. 풍선 한 개에 달린 적재물은 5kg에서 10kg 정도로 종이 조각과 폐 1000조각, 또 빈 플라스틱 병과 담배꽁초 등 오물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이 됐는데 멀게는 경부 그리고 경남 지역까지도 그 지역에서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전국에서 좀 700개라면 정말 많은 양인데 지난번보다 또 양도 많아졌지만 문제는 피해가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마른 하늘에 오물벼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물풍선이 자동차 위로 떨어지면서 자동차 앞유리에 금이 가거나 파손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또 경기도 부천에서는 주차 중이던 트럭 타이어가 오물풍선 영향으로 불에 탔는데 차 옆에 떨어진 오물풍선의 기폭장치가 폭발하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오물풍선은 시장 한복판과 도심 도로 등은 물론 식약처 그리고 언론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좀 떨어진 게 확인이 됐는데요. 심지어 인천공항에도 오물풍선 10개가 떨어져서 한동안 항공기 운항도 90분간 차질을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서북도 지역에서는 북한의 GPS 교란이 계속되면서 어민들의 조업에도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된 북한의 이 도발, 우리 정부 역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예고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장 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은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또 앞서 지난 도발 행위 때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좀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방송 지난 2018년도에 중단한 바가 있는데 왜 이 북한한테 대북방송이 위협적인지 또 이 대북방송이 남북관계에 지니는 의미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중단이 됐는데요. 이 한국군의 대표적인 심리 전 수단이자 또 남북관계 현 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게 이 대북 방송입니다. 첫 시작은 1963년에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중단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북한 핵실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다가 중단했다가 이런 바 있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서 체제 내부에 동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게 좀 이론적인 효과인데요. 앞서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사건에 맞서서 대북 방송을 재개했을 때에는 북한군이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서 이 확성기를 향해서 포격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싫다는 거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다시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도 대남 방송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대북 확성기를 지난번처럼 조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 도발 또 대북 방송 재개에 대해서 언론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언론들은 대체로 정부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대북 방송이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세계일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준 북 도발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사설을 냈고 동아일보도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재개 수준 북 오물풍선도
북오물풍선 도발이 자초 이렇게 했었고요. 네. 또 조선일보도 북도발 전제하고 대북 확성기 검토해야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북한 오물풍선의 대북 확성기 논의 강대강 대치만 할 건가라면서 강대강 대치보다는 좀 대화를 제안하는 형식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자, 귀염둥이 차지 2 화이팅. 또 배동아님은 이진아 기자님 아닙니다. 전현주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는 뽕뽀미님, 또 전성님, 채윤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하는 거야님은 왜 북한 건드리냐고 삐라를 일부러 뿌리냐고 또 뭐 자극한 건 솔직히 대북 전단이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혹시나 더 이렇게 대북 방송을 한다든지 전단을 우리가 날리면 더 풍선을 보낼 것 같은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또 우리 댓글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지 또 김구름님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최상병 수지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개입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지난 주말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게 사실상 좀 관여를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지난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사망 사고 이후에 네. 두 차례 지시를 내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에 군을 질책한 게 첫 번째 관여고 이 이후에 또 다른 관여가 있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한편 대통령실이 여태까지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거라는 의심에 대해서 억측이다 이렇게 일축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그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가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본인으로 향하는 것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최상병 사건 대해서 이제껏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결국 수사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인정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범죄 여부거든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군사경찰 직무법에 따르면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나 감독자로서 이를 총괄하는 이는 각 군의 참모총장입니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일반적인 직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실상 위임되어 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려면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좀 확인이 되어야 직권남용 또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좀 가릴 수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특정인을 빼라라는 식으로 이첩을 중단시켰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한편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법적이고 원론적인 지시만 했다 이런 논리로 맞서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직권남용죄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범죄인데 이 직권을 남용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지금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판사들이 이제 많이 무죄가 된 게 그런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됐는데 대통령은 좀 달리 봐야 돼요. 그 직권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크기 때문에 대부분 직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범죄 성립 여부가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직무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시작 후 맞은 첫 주말에 야권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열었네요. 네, 지난 1일 민주당은 서울역 앞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면서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박주민 의원은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천라지망이라는 옛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는다라는 뜻이라면서 최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서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올가매고 잡아낼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좀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지금 7일이 원구성 협상 시한인데요. 여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네. 계속해서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이견이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당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약 2시간가량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는데요.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혁 원내 수석 부대표가 협상대표로 나온 2+2 협의였는데요. 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온 관례를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라고 압박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법은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는 만약에 협상이 불발된다면 법정 시한인 오는 7일에 민주당 단독으로 원구성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은 겁니다. 국회법상에 국회의장 선출 이후 3일 이내에 원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네. 7일인데 법대로 하겠다. 지금 그 말씀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 상임위원장일 것 같아요. 이미 법사위원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반기에 21대 후반기에 그거 봤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각 당의 입장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사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 운영 과방위 외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면서 좀 열린 가능성을 좀 열어뒀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을 여당 몫으로 하는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운영안을 유지하도록 해달라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개네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아마 향후 민주당이 지금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위원장 부분인데 또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반드시 또 사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최소한 몇 개라도 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행이냐 이제 법도를 가느냐 이게 합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혜님 오셨고요. 이프로님 오셨습니다. 영희님 또 프리티킴님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자 뉴스픽 전현주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성원 뉴스컴퓨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한데 22대 국회 초입부터 여야 정면 충돌,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되는데 협상 시한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쟁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또 지금 전현직 영부인 관련한 법안 공세도 만만치 않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어제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공수했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또 김정숙 특검법 알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법안들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김건희 특검법부터 설명드리면 정식 명칭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의 특혜 등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7가지 의혹에다가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또 압수수색 영장 등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해서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검법에 포함됐습니다. 자, 100명의 수사 인력 투입. 자,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입니다. 자, 김정수 특검법 여당이 발의했는데 어떤 법안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정식 명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안격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김정수 특검법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자, 이 특검법의 구체적 취지는 뭐예요? 네,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통령 재임 중에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내자. 이게 특검법 도입의 이유라고 합니다.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향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말 방문은 단독 외교가 아닌 셀프 초청이고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 옥갑 특수활동비 관봉권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세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청와대 행정관으로 부정 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거래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당초보다 15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정을 단 전용기를 띄워서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YHD님 동경에서 매일 아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딕선 좋고 보조개 예쁜 조성훈 기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도 주셨고요. 배동원님도 오셨고요. 진자연님, 조성훈 기자님 나오셨네요. 또 박성진님, 또 파란색으로님 댓글들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자, 특검법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이거 특검법 발의 전부터 택도 없다. 발의하면 야당들과 같이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는 입장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김정숙 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김정숙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건 100% 정쟁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여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의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6,200여만 원의 기내식비를 쓴 것을 직접한 것을 두고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 기내식 비용 회계 처리를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알겠나 당시 실무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또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김정숙 특검법 발의를 정쟁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특검을 정쟁화시킨 첫 주체가 야권 아니냐면서 본인들이 먼저 꺼내놓고 염치가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김 수석 대변인은 또 3긴 특검 얘기를 꺼낸 다음에 최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며 처음에는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건만 기소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카드 유용과 공무비서들을 사적으로 활용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부분들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기내식 비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기내식 비용도 같이 공개하면 그게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비교해보자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 다른 목소리는 또 없습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네. 의원은 생쇼라고 생쇼라고요? 네, 실란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려면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근데 여당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는 여당이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걸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 이 멍청한 거라고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네. 이 의원은 이후 다시 자신의 SNS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아니면 기업 회장들과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 조사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한 거지만 네. 현직 대통령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 비용부터 먼저 좀 바로 잡고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하고 바로 잡으라. 이 말 같은데 같은 당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숙 특검법 악수다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 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도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라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건가 반문했습니다. 네, 더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인 김건희 여사 특검은 안 하고 네. 왜 김정숙 여사 특검 얘기를 하느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여당에서도 이 특검법 마냥 찬성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의원이 특검 법안을 가지고 오면 공동 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인할 생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수사하면 된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특검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최상병 특검법 반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아무래도 김정숙 특검법이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에 민주당이 제기한 다른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특검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특검법이 이제 특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현 정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조사하기 쉽지 않지만 김정숙 여사 하면 되잖아요. 지금 바로 하면 될 건데 왜 이 특검법을 하는지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같은 날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도 했다면서요. 네, 그 조국 혁신당이 해병대 수사당의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시킨 의혹이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당장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혐의자를 죽이라고 야단쳤다. 이렇게 한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로서 해병대 수사단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거쳐서 특검과 탄핵으로 이어가려는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통화 부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최상병 수사와 관련해 통화 기록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통화 기록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기록이 당장 다음 달이면 보존 시한이 끝나서 통화 기록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통신사 통화 기록 보존 기간은 사실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이 지나면 통신영장을 집행해도 통화 기록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즉, 그 통화 기록 시한인 7월이 지나면 VIP 경로가 있었던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8월 2일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 기록 1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네. 네. 그 부분 때문에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뽕뿌미님, 박인수님, 켄다이님, 도가도님, 이정희님, 산이님, 진자윤님, 또 잠만보님 글들 감사드립니다.
젤리스님도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최상병 사건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 지금 전화 통화로 또 공방은 과열될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네. 국정 브리핑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이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석유가성 개발은 물리탐사와 탐사시추, 상업개발 이 3단계를 거치는데 지난해 2월 미국 전문기업에게 첫 단계인 물리탐사를 맡긴 뒤 나온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자, 이게 보물섬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긴급하게 나선 게 아마 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어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정상들과 30분 간격으로 촘촘하게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데요. 야권에서는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된다면 민생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일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국면 전환용 브리핑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40억 배럴 이게 어느 정도 양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가스는 최대 29년 그리고 예.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우리 바다에서 나온다면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산자부 장관이 석유가스 현 시점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근데 지금은 가능성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석유나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개당 1천억 원 정도 드는 시추공 작업을 해봐야 하는데요. 네. 매장량과 채굴의 난이도 등이 나와야 수익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정부는 또 올 연말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상업적인 개발은 오는 2035년쯤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네. 시추 비용은 정부 재정과 또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정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지 가능성 큰 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성희 기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 도발에 맞서서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는데요. 일단 9.19 군사 합의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예. 이 효력 정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오후 3시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지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이로써 6년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것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 9.19 군사합의가 체결이 됐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육상, 해상, 공중에서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등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한 내용을 담은 합의입니다. 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 일대에서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대에서의 해상 사격, 또 비무장지대 부근의 제한된 사격과 부대 훈련 등이 재개될 방침입니다. 자, 9.19 군사합의 쉽게 말하면 군사 완충 지역을 남북한이 설정했던 것인데 네. 이 효력이 이제 정지가 된다면 앞으로 군사 활동이 재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게 접경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재개가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사격과 부대 훈련이 모두 재개가 되는데요. 군은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포사격 훈련을 다시 하기로 했고 네. 또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도 재개될 방침입니다. 이번 오물풍선 사태로 인해서 언급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이걸 제한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이 군사 합의에 있었던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 전면
전면 중지 이 규정이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대북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지만 사전 준비까지는 끝내놓기로 이제 정부는 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는 장비 점검까지 모두 마쳐서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의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지 않는 건 언제든 재개할 준비는 하되 좀 사용하지 않고 이걸 아껴뒀을 때 오히려 도발 억제 효과가 크다 이런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은 포사격 또 기동훈련,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 부분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군사 활동이 재개된다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화도 등 서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로써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을 받아서 약 닷새간 조업을 못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생계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이 한창 조업이 활발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또 남북 긴장 고조로 인해서 관광객 등의 발길이 줄어드는 것도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접경 지역 상인들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은 이 대치 국면이 오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이 북한의 도발이 멈춰져야 이 비로소 안정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탈북민 단체는 대북 전단 20만 장과 또 가수 이명옥 씨 노래가 담긴 USB 등을 북으로 추가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오늘이나 내일쯤 비공개로 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것도 보내게 되면 또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지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여야 반응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여야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수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군사합의 폐기는 평화의 공간을 지우려는 시도이자 무능하고 또 무책임한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조국혁신당 대표도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내치와 외치는 물론 남북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이 3년은 너무 길다 아하. 이 말에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 반응이 상반되고 있는데 언론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매체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네.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나타냈는데요. 우려가 더 많다. 네. 예. 진보 언론은 군사합의 파기를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직간접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일보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남북 충돌 완화 길도 모색해야 이렇게 사설을 냈고 한겨레도 9.19 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네. 이런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직간접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설을 게재하지는 사설은 않았습니다. 없었지만 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긴장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완충구역이 사라진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중앙일보는 북이 자초한 9.19 효력정지, 긴장관리 대책도 고민해야 이렇게 작성을 했고 동아일보도 9.19 전면 효력정지, 완충구역 사라진 한반도 이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뭐 보수 매체 역시 네. 불안, 우려를 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에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최윤님도 이 북풍놀이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시고 있고요. 또 이 배동호님 9.19 합의가 군사적 안전핀이었는데 왜 이것을 깨려고 하느냐. 오히려 용산 정부가 계속해서 먼저 군사적 합의를 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글 주시고 계시고요. 플레이어님, 젤리스님, 채윤님, 또 캐티오27님, 또 전성님, 핑키님 글 감사드립니다. 전현주 기자님 이쁩니다 이렇게 글들이 한 개 감사합니다. 딱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첫 보고서에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를 적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젯밤 복수의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좀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 8월 최상병 순직사고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의 지시를 해서 최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아하. 중간 검토 결과를 작성한 게 드러났습니다. 예. 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게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당초 8명의 혐의를 적용한 것보다 최종적으로는 6명이나 줄어든 셈인데요. 네. 공수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경찰 입첩은 물론 사건 재검토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새거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 8명 다 해라고 지금 보고서까지 다 나왔다는 건데, 뭐 좀 얘기랑 좀 달라진 상황인데, 그러면 6명이었던 혐의자가 8명이죠? 6명 중에 2명으로 줄어들었던 거. 이게 이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게 수사 방향에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유재훈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을 해서 이 조사본부의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하. 15일 법무관리실은 중간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사본부 회의에서 유 관리관은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15일 법무관리관실이 중간 결과 보고서를 회신한 날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총 2통의 전화를 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사도 다시 대통령실을 향하는 것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증거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은 6명에서 2명으로 줄였고, 그 2명 줄이는 거, 이 국방부에서 법무관리관이 그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지금 사퇴했던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 네. 여러 차례, 수차례, 20차례 이상 통화했던 내용들이 그 무렵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수사 외압의혹을 놓고도 대통령실 해명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고 바뀐 입장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대통령실은 작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때 수사 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네. 또 초반에는 대통령 경로설도 부인해 왔었는데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경로는 없었지만 야단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비껴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통신기록 조회 결과 2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사실도 기존과 달랐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최상병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또 어떤 내용으로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 나올지 계속해서 좀 심도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프레드 킴님께서 글 주셨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8명, 국방부 조사본부는 6 플러스 2, 6명 플러스 2명, 최종 이첩은 2명, 또 2, 4, 2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제 누구 말이 맞다는 게 다 드러나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증거 앞에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수처가 잇따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 있는 신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또 공처장 다시 한번 끝까지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네.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오 처장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 통화기록이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수사
수사 원칙상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수사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 관심사인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말로 이 부분에서는 약간 원론적인 아하. 답을 내놨는데요. 날이 갈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뽕뿌민님도 오셨고요. 또 이새콤달콤 솜사탕님, 까꿍님도 오셨습니다. 다 지금 최상병 사건 제대로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압수수색 이게 가능하냐. 공수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헌터스 헤드님도 댓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휴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벌써 세 번째 네, 세 번째죠. 방송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슈는 뭐 쉬는 날, 안 쉬는 날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최상병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사 외압 관련해서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좀 드러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이죠.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 보좌관이 수사 외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소위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미 지난 3월에도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새로 바꾼 휴대폰, 깡통폰을 제출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전 장관뿐만 아니라 핵심 참모 박 전 보좌관도 증거가 없는 깡통폰을 내놨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뭐 유행 같아요. 뭐 문제 생기면 다 깡통폰을 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네. 불거졌던 작년 7월 말 그리고 8월 이후 9월에 바꾼 휴대폰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보좌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를 3년 가까이 사용해서 성능상 교체 시기가 됐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화기를 바꿀 때가 돼서 바꿨다는 건데 네. 공교롭게도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최상병 순직 이후에 전화기를 바꿨다는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공수처는 박 전 보좌관이 기존 휴대전화를 훼손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검사 4명이 같은 달에 전화기가 다 바뀌고 고장났던 그 기억나는데, 자, 9월달, 2023년 작년 9월달에 휴대전화 바꿨다. 사실은 필요한 증거가 7월달, 8월달 그 무렵에 있었던 통화 기록일 건데 포렌식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자, 박 전 장관 말고도 또 다른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깡통폰을 제출했다면서요? 네, 김동혁 국방부 군 검찰 단장도 네. 사건 관련 기록이 지워진 휴대전화, 이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김 단장이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외압 의혹이 불거진 작년 7월, 8월 기록들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 보도했는데요. 네. 통화 녹취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계자 둘은 아예 새 휴대폰을 제출을 했고, 지금 검찰 단장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 통화 기록이 좀 삭제된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박진희 보좌관, 또 김동혁 단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먼저 박진희 당시 국방부 보좌관은 최상병 수사 사건 이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에 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작년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 이렇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날이죠. 아하. 바로 그날 대통령실과 통화하고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할 때 사용된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가 바로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휴대폰인데요. 박진희 보좌관의 휴대폰. 네, 이 박 보좌관이 이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 동행으로 함께 출국하기 직전까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3시간 동안 6차례 통화했습니다. 네. 이날부터 경찰로 넘긴 자료를 군이 회수해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8월 9일까지 이 두 사람은 무려 25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전화를 지금 한 상황이네요. 자, 결국 이 두 사람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만 좀 확보를 한다면 정말 그 시간의 진상이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증거가 지금 없고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공수처도 김 당장과 박 전 보좌관이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외압이 의심되는 순간에 이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 기록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수사 기록 보존 기한 자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정도면 좀 다 돼가기 때문에 또 수사에 장애물 없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똑소리 나는 기자님, 진자윤님 말씀 주셨고요. 뽕분이님도 글 주셨습니다. 꿀뱅 배뚱님은 말도 잘하시고 이쁘시고 최고입니다라고 글 주셨습니다. 채윤님, 팔로미님, 젤리스님, 이프로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제69회 현충일이었는데요.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첫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추념사 발표에 이어서 여야도 각각 현충일 기념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추념식에 참석해서 네.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비열한 방식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죠. 언급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가겠다.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네. 또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충일 이 추념사 여야 어떤 입장을 내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좀 드러났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야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는 공감하고 당연히 입을 모았을 것 같은데. 한 목소리를 냈는데 네. 문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강대강 대치 속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 영공이 유린당하는데도 정부의 굴종 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면서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한 반면 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예. 현충일 추념식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정부의 9.19 군사 합의 파기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북한이 합의 먼저 파기했다고 해서 똑같이 대거리를 하는 게 올바른가? 합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게 옳은 것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공보국을 통해서 또 입장을 냈는데요.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사실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메신저 라인도 집어삼키려 하는데 한국 정부는 제대로 항의도 안 한다면서 친일,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몰입의 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현충. 이렇게 맹렬하게 꼬집었습니다. 자, 최상병 사건 얘기도 좀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훈련받다 사망한 그 박일병 얘기도 좀 했다면서요. 네, 조국 대표는 또 현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같은 길은 최혜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께 엽죽고 싶다. 군에서 군의 실수로 목숨을 잃은 우리 전우들에게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현 상황에서 박일병과 최상병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꼭 질문드리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만큼 여야가 힘을 좀 합쳐서 현안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나저나 휴일 전날 6월 5일이죠. 오후에 22대 국회의장 선출이 됐네요. 네, 22대 국회가 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하. 본회의 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원구성을 두고 협상을 벌이긴 했는데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다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렸다면서 막 항의를 했고 표결을 거부하고 집권여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우 의원은 출석 의원 192명 중에 찬성 190표를 얻어서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자, 끝까지 뭐 잡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 지금 원 구성에 키를 쥐면서 이제 국회의장이 됐는데 또 현충일 기념해서 한마디를 했네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희생됐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협력해 주기를 요청드린다. 네. 민주유공자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폐지된 법안입니다. 자, 지금 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석유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 가치의 막대한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대통령 깜짝 발표를 했었는데 같은 날 그날이죠. 6월 5일. 정반대의 평가가 내린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우드사이드인가요? 이게 좀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호주의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죠. 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석유중과 관련해서 이 우드사이드가 장면에 이미 장래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MBC 보도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영일만 일대를 탐사해온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데요. 우드사이드가 작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더 이상 미래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는 지역에 대한 탐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우드사이드는 탐사를 중단하기로 한 지역으로 그 영일만 일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그 지역이죠. 네. 그 지역, 그러니까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말한 그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컨설팅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액트지오를 통해서 이 의뢰를 했는데 어떻게 액트지오 대표가 이제 일단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의혹이 생긴 겁니다. 네. 이미 작년에 우드사이드가 가치 없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왜 또 액트조의 분석을 의뢰한 거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죠. 근데 논란이니까 정부가 즉각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넘겨준 자료와 추가 탐사 자료 등을 액트조에 넘겨서 새롭게 분석을 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건 2022년 다른 에너지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 액트지오 이 가스 매장하고 시추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기업이다. 가정집 같은 기업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SNS를 중심으로 네. 액트제어의 본사 주소가 미국 휴스턴 지역의 주택가로 나와 있는데 이 주택이 액트제어 대표의 자택으로 알려지면서 자택입니까? 1인 기업의 논란이 일었고요. 아하. 또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액트제어의 미국 법인명이죠. 네.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에는 이 직원이 아브레우 박사 한 명뿐이고 본인 혼자. 예. 그리고 또 이 액트조의 연평균 매출도 사실 하나로 3,700만 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그 우드사이드는 시가총액이 50조 이상이 달하는데 비교가 좀 잘 안 되고요. 수천 명의 네. 그 직원이 있는 기업이죠. 비교할 필요도 없는 네.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적다고 뭐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네.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사에 대한 논란이 또 해소될지 그걸 두고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혜성님, 예, 분당 주민 얘기 제가 전재산이 계속 그 얘기를 좀 주시는 것 같고요. 채윤님, 또 이프로님, 기자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액트지오 기자회견 모든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성희 기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